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14편 마한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해서 7세기 말에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물론 대륙 백제가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날의 서울, 경기 지방의 터전을 잡기 시작해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가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건국에서 멸망까지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700년 역사를 모두 망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제 말고도 마한이 있었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마침내 한산에 이르렀다.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살펴보았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아 나라를 십제라 하였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내용 중에서 백제의 건국 세력인 온조 일행이 처음으로 지금의 서울 지역에 흘러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터전을 잡는 대목입니다. 온조 일행이 부여에서 내려왔을 때 발붙일 곳 없는 그들에게 100리의 땅을 떼어준 세력은 백제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한은 대체로 3세기 말쯤에 이르러서 백제 병탄되었다는 것이 학계 일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마한의 역사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결손된 채로 흘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옹광고분의 공간적 분포 범위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서부 지역에 걸쳐 있고 그 시간적 범위는 3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존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옹광고분은 그 규모나 부장 유물로 비춰볼 때 타 지역의 일반적인 옹감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영산강 유역 특유의 고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옹광고분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곧 3세기 중반부터 약 300여 년 동안의 영산강 유역의 세력 집단이 독자적 문화권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해온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포대학교 강복룡 교수가 쓴 영산강 유역 옹관 고분 사회의 형성과 전개라는 논문의 한 대목을 들려드렸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야가 신라의 영역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가 그 세력을 남쪽으로 확대해가는 도중에 영산강 유역, 즉 전라남도 지역은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나름으로 독자적인 정치 문화권을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야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형 옹관 고분이라는 특유한 유물이 그 지역에서만 발견됨으로써 고고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인정하기로 한다면 영산강 유역의 사람들은 백제의 역사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우리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에서는 마한과 영산강 유역 세력의 역사를 2회에 걸쳐서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한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는데요. 우선 옛 문헌에 등장하는 마한이라는 이름이 막연하게 지역 범위를 나타내는 말인지 아니면 일정한 틀을 갖춘 정치체의 이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마한이 지칭하는 지역이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포대 강복룡 교수 얘기입니다. 그 마한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 중국 측 기록에 주로 나오고 우리 측 기록에는 그 최치원이 쓴 기록에 마한이 나오는데 중국 측의 기록과 우리 측의 기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최치원은 마한을 고구려로 비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견원 같은 경우는 마한을
국제로 비정을 하고 그래서 고구려로 마한을 비정하는 것까지 있어서 근데 그게 가장 우리 측 기록에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거든요. 최치원의 그런 그 글에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편의 최치원전을 보면 최치원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요. 진한은 신라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나 되어서 남으로는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는 연나라, 제나라, 최치원은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문헌에 마한을 기록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치원은 마한이 곧 고구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한의 영역하고는 다르죠. 이번에는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여기서 한은 대한민국 할 때 쓰는 그 나라 이름 한 그것입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이고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마한은 사만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사만 중에서 마한이 서쪽에 위치했다 하였고 조선시대의 한백겸은 동국 지리지에서 마한이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에 걸쳐 있었다고 했으니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한의 역사는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한의 상한, 즉 마한사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마한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존재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이것이 마한의 독특한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한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강복령 교수는 그것을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한의 어떤 그 문화적 실체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거든요.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마한이다 하면 그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이건 마한의 어떤 그 유물이고 유적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올려볼 수 있다. 그 이제 편년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게 마한의 어떤 문화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는 마당에서 그것을 마한의 어떤 그 기원을 올려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충남대 박순발 교수 역시 마한 시대의 유물의 전형을 짚어내기는 어려우나 가령 점토대 토기 같은 유물들이 한 사회에서 쓰였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토기로 말하면 우리가 그 구연부에 두툼한 이 흙띠가 돌려져 있는 우리가 이제 고고학에서는 그걸 점토대 토기, 점토띠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청동기로 본다면 쇠형 동금 그리고 우리가 한국 청동기 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울 중에서 꼭지가 두 개 보통 달립니다만 그래서 단유라고 그러죠. 유가 두 개 있다 해서 단유 세문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청동 의기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만은 방울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정확한 쓰임새를 알 수 없지만 아주 정성들에 만든 그런 청동기들이 다량으로 나오는 때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청동기를 만들어서 그 지배자들이 그런 걸 쓰고 하는 그런 사회들이 있었고 그 사회를 바로 한 사회라고 불렀다 하는 점입니다. 박 교수는 이 점토대 토기가 고조선이 있을 당시에 중국의 동북 지방인 오늘날의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점토대 토기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일까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고조선과 이 전국 연나라의 무력 충돌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300년의 일입니다. 기원전 300년에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기록은 이제 문헌 사료에 남아 있지요. 그래서 가령 그 서쪽 한 2,000여리를 뺏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일련의 파동과 더불어서 점토의 토기는 그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반도 내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2세기 무렵의 토기 한이라고 지칭했던 그 시대의 고국적 실체는 점토대 토기야. 그리고 점토대 토기는 또 저 북쪽 말하자면 길림, 요령 이런 지역에서 그런 300년경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한반도 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박순발 교수가 거론한 고조선과 연나라의 무력 충돌 사건은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한조의 위략을 인용한 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략은 중국 삼국시대 어환이 지은 것으로 삼국지보다 앞서 저술된 책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의 제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스스로 왕후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으로 공격하여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했다. 그러나 아니되옵니다. 연나라를 선제 공격해서 이룰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앉아서 연나라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자는 얘기요. 신이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싸움을 멈추도록 설득하겠사옵니다. 그러면 그리하시오. 조선왕은 자신의 대부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해지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장군 징계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았다. 고조선과 연나라의 이 무력 충돌이 벌어진 때가 기원전 300년경의 일인데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의 점토대 토기가 한반도에 유입되어서 고인돌과 무문 토기를 사용해오던 종래의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위서동의전에 수록된 그 다음 얘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왕 부가 죽고 그의 아들 준이 즉위하였다. 한나라 때 이르러 조선과 연나라는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와서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준왕은 위만을 믿고 사랑하여 박사에 임명하고 백리의 땅을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중국의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드디어 돌아서서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준왕은 가까운 신하들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이때 고조선의 준왕이 바다를 건너와서 스스로 한의 왕을 칭했다 했는데 곧 마한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가 내려와서 터전을 잡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금강유역일 것이다. 박순발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내려와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일찍부터 문헌 사료를 근거로 하는 연구나 고고학에서도 오늘날 금강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마한 지역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익산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도 보면 바로 금강유역이 일찍부터 그런 점토의 토기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청동어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한 사회에는 시작은 300년이고 그 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마한이었다. 그 이후에 아마 분화되어 나가면서 마한 진안 변환 같은 것은 그보다 좀 뒤시기 낭랑이 성립한 이후에 어떤 토착 사회에 대한 어떤 구분명이 생기면서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마한의 역사는 그 시작은 다소 막연하기는 하지만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마한의 역사는 기원전 18년에 백제의 건국 세력이 남하하여 지금의 서울 지방에 당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대들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왔으나 마땅히 거처할 것이 없다니 심히 백리의 땅을 내어줄 것이다.
그 땅을 터전으로 삼아 편히 지내도록 하라. 고맙소이다. 삼국사기에는 마한의 왕이 온조 일행에게 동북쪽으로 백리의 땅을 내어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백제 건국 세력이 자리 잡았던 것은 지금의 서울 강남 지역 송파구 일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한의 동북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조 세력들은 점차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사회 통합을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3세기 후반대에 이르러서는 늦어도 250년에서 300년 그 사이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의젓한 국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백제의 국가 단계로 해서 성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속성은 부단한 성장입니다. 그 성장에 수반되는 것은 필히 영토의 확대이지요. 백제가 영토를 확대해 간다는 것은 거꾸로 마한 세력이 위축되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백제 건국 세력이 서울 경기 지역을 본거지로 삼아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을 당시 마한으로 통칭되는 세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50여 개가 넘는 소국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성곽이 없었다. 마한의 나라들로는 원양국, 무수국, 상회국, 소석색국, 대석색국, 우휴무탁국, 신분구국, 백제국, 송로불사국, 일화국, 고탄자국, 고리국, 노람국, 월지국, 자리모로국, 소위건국, 이 소국들 이름 중에서 막노국, 백제국과 월지국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4개에 이르는 소국들을 나열하면서 그 속에 백제국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초기에 백제 역시 그 세력이 아주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소국들 중에서 달월자의 월지국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눈목자의 목지국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목지국이 54개에 이르는 소국들의 맹주국이었습니다. 마한의 맹주였던 목지국이 어디에 위치했었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사세 마한을 구성하는 소국들로 소개되고 있는 54개국의 작은 세력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어떤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마한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한 지역에 54개의 국가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54개의 국가가 하나의 정치적 동질성을 확보한 정치 연맹체냐 아니면 적어도 이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지리적 권역과 문화권과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개념이 틀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따져보질 못하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54개의 소국들이 마한의 제국, 즉 마한의 여러 나라로 올라 있다고 해서 이 소국들이 어떤 정치 군사적인 연합체로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복룡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박순발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선 마한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하나의 정치체 내적으로 어떤 그 위계가 있고 통합된 정치체 이름인가 아니면 강력한 지역에 대한 범칭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찍이 한 사회, 한이라고 불렀던 것은 한 땅이라고 불렀던 것은 뭐 대체로 고각적으로 보면 점토요토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런 지역입니다. 청동기가 이게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의 이 지칭은 분명 하나의 지역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자료에서도 마한 지역 그리고 변, 진한 이렇게 세 개 한으로 나왔지만 마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한을 셋으로 나눠서 마한, 변한, 진한으로 소개하고 있고 여기 등장하는 54개국 소국들은 마한의 여러 나라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상은 진한과 변한 등 다른 지역의 작은 세력들을 모두 열거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서에 나오는 마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지역적 개념, 54개국이 이제 산재해 있는 지역,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중국 측에서 썼던 그런 그 마한이 있고, 또 실제 그 초기 기사, 삼국사의 초기 기사에 나오는 마한은 정치적 실체를 가진 마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치적 실체를 가진 마한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충청도 지역에 분포했던 소국들에 대한 하나의 연맹체고, 그 연맹체의 구심체가 바로 목지국이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실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나라마다 장수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을 읍차라 하였다. 마한의 50여 개국 중에서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서 총 10여만 호이다. 호당 가족 수를 몇 명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여만 호라면 그 인구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왕은 목지국을 통치한다. 목지국이 마한의 맹주국이라고 했는데 그 목지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력이 강대한 사람을 일컫는 신지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쨌든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진왕이 목지국만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는데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면 달리 나타납니다. 마한이 한족 중에서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으로 삼아서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삼국지 동의전에서는 진왕이 목지국만 다스린다고 했으나 후한서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 함께 세운 왕이 진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왕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진왕이 과연 삼한 지역을 정치로 통괄할 수 있는 것은 총왕의 개념인가, 아니면은 상호 독립성이 상당히 있지만 나름대로 대외적 관계, 대개는 중국 군영과의 관계나 혹은 중국의 그 당시 진입니다. 대개 진서 마한조에 보면 그런 마한주 이런 등등 나오는데, 그런 대외 관계에서 뭔가 그 대표라 그럴까요? 이때도 대표라고 할 때 그야말로 무슨 자기가 최고고 밑에는 편제되는 이런 대표라기보다는 그 중에 내가 좀 내가 그래도 좀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소위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거를 들면서 나름대로 목지국의 위치를 비정해 왔는데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에 해당하는 금마 지역에다 목지국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남도 예선 지역이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고, 천안시 직산업 지역을 목지국의 본거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가 보좌하여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미추홀은 인주요, 위례성은 지금의 직산이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제 건국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온조가 도읍으로 정한 위례성이 충청도의 직산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마한 목지구의 도읍지가 직산인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목지국이 직산 지방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니 일단 그렇게 믿기로 하죠. 이제부터는 백제가 서울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점차 세를 확장해 나가면서 목지국으로 대표되는 마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나라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서 우리 국경을 침범하니 편한 날이 없으니 장차 도읍을 옮겨야겠소. 지난날 한수 남쪽을 돌아다녀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을 도읍으로 해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소.
하지만 도읍을 옮기는 것은 나라의 중대사인데 마땅히 마한에 알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짐도 그리 생각하고 있어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한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면 우리 백제의 국경을 정하는 문제도 의논해야 할 것이오. 온조왕 13년 8월에 사신을 마한으로 보내서 도읍 옮길 일을 알리고 마침내 국경을 그어서 정했는데 북쪽은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에 서쪽은 큰 바다에 접하고 동쪽은 주양에 이르렀다. 이때만 해도 백제는 마한의 왕, 즉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의 왕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도 보고하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도 일일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갈 놈들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왕마마, 적군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도둑머리를 사로잡아 왔사옵니다. 수고하였다. 사로잡은 적군 주장은 마한의 왕에게 선물로 보낼 것이다. 예, 나머지 포로들은 어찌했으면 좋겠사옵니까? 구덩이를 파고 모두 묻어버려라. 온조왕은 백제를 침략한 말갈 군사를 크게 무찌르고 사로잡은 말갈 추장을 목지국의 왕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조왕 24년 가을 백제는 남쪽 경계인 웅천에 목책을 세우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한의 왕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대가 처음 강을 건너와서 발붙일 곳이 없다 하기 짐이 동북쪽 백리의 땅을 내주어 편히 살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백제왕을 그처럼 후하게 대접하였는데 그대는 마땅히 이를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튼튼해지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책을 크게 설치하다니 우리 마한의 땅을 침범하려는 것인가? 어찌 그것이 의리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마한 왕의 이런 꾸지람을 들은 온조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부끄러워서 마침내 웅천의 목책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온조왕이 마한과의 경계에 목책을 세운 것은 마한 왕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도였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5년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봄 2월에 왕궁의 우물이 갑자기 넘쳤으며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었다. 점치는 자가 말하였다. 대왕마마, 우물이 갑자기 넘치는 것은 대왕마마께서 크게 일어날 징조입니다. 또한 머리 하나에 몸은 2개 달린 소가 태어난 것은 대왕마마께서 이웃나라를 병합할 징조이옵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진한과 마한을 병합해야겠구나. 다음 해인 온조왕 26년 가을 7월 마한이 점차 쇠약해져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 배반하니 그 형세가 오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다가 혹 다른 나라에 병합돼 버리면 그것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차가운 것과 같으니 그때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마한을 손에 넣어서 장래에 닥칠 고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온조왕은 마한을 백제의 수중에 넣으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10월 온조왕은 군사를 몰고 나갑니다. 뭐라고? 백제왕이 군사를 일으켜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냐?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어찌 걱정을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대왕마마, 백제의 온조왕은 우리 마한을 치려고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나섰다 하옵니다. 어허, 그래. 괜한 걱정을 하였구나. 온조왕은 군사를 내어 사냥을 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말하고 성을 쳐부숴라!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구국을 병합하였는데 오직 원산과 금현 두 성만은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원산과 금현 두 성도 결국 항복을 합니다.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함으로 그 백성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기록한 연대가 온조왕 27년, 서기로는 기원후 9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온조왕 34년. 대왕마마, 반란이 일어났사옵니다. 무엇이라? 누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냐?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라는 자이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우곡성이라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짐이 직접 출동하여 반역무리를 쳐부술 것이니라. 자, 가자! 왕이 친히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우곡성으로 가서 치니 주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그 시체의 허리를 베고 그의 처자들도 베어 죽였다. 그리고 2년 뒤 온조왕은 원산, 금현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 성을 새로 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조왕 27년, 서기로는 기원후 9년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온조왕조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 역사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마한의 우두머리 격으로 목지국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목지국이 말하자면 함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은 일부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마한 자녀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 세력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저항하는 반란으로 표현됐으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온조왕조 기록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온조왕 때 그때냐 하는 것은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지명 비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원산 금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소위 저항한 성이 어디냐? 그것을 이제 비정하는 문제하고 백제 전체의 어떤 그 영역 확대 과정에서 그 어느 시점인가 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백제 초기 온조왕 시기 역사를 소개할 때 시조인 온조왕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참 뒤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온조왕의 업적인 양 끌어올려서 기록해 놓았다는 점을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백제가 마한의 목지국을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백제 영역으로 병탄시킨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였을까요?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신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백제가 마한을 병탄시킨 시점이 백제의 제9대 임금이었던 책계왕 때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마한이 병탄한 시점을 이제 그 3세기 그 말경으로 보는데 그때가 바로 이 책계왕 때입니다. 백제 책계왕 때인데 그 마한을 병탄한 기사는 온조왕 때에 있습니다만은 책계왕 때 기사를 온조왕 시조왕에게 그 기사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큰데 책계왕의 기록을 보면은 책계왕 그 1년 2년 바로 그때는 대방군 말하자면 중국 군영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대방군의 태수의 딸과 결혼을 이제 책계왕이 하고요. 충남대 박순발 교수 역시 목지국이 백제에 의해서 무너진 시기가 4세기 초쯤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책계왕이 3세기 말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니 그 시기가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복룡 교수는 무슨 근거로 백제의 마한 병탄이 하필이면 책계왕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실려있는 책계왕 시기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유왕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들인 책계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대방왕의 딸 보과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백제국 대왕마마,
저희는 대방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대방에서 왔다고 하였느냐? 그래, 무슨 일이냐? 지금 고구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대방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구원을 요청하러 왔사옵니다. 오호, 대방과 우리나라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짐이 군사를 내어 대방을 구원할 것이니라. 책계왕은 드디어 군사를 내어 대방을 구원해 주었다. 고구려가 그 일을 원망하므로 책계왕은 고구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축하여 이를 방비하였다. 이상이 책계왕 즉위 원년, 서기로 치면 286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책계왕 즉위 2년째에 동명왕 사당을 참배했다는 기사가 올라있고 이후 무려 1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계왕 13년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왕의 사망 기사입니다. 책계왕 13년 가을 9월에 한나라가 매긴과 함께 침범해 오므로 왕은 나가서 막다가 적병에 살해되어 세상을 떠났다. 물론 여기서 책계왕을 살해한 것으로 나오는 한나라는 한군현, 즉 대방군을 일컫는 말이죠. 삼국사기 백제 본기 책계왕 조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책계왕은 즉위 원년의 대방왕, 즉 대방군 태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방과 화친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가 대방을 침략하자 고구려의 보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군사를 보내서 대방을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12년 뒤인 제위 13년에 바로 그 대방군의 침략을 받아 사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위 원년에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었는데 13년째 그 장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삼국사기 책계왕의 기록은 즉위 기사와 사망 기사만 남아있고 11년 동안의 기록이 텅 비어 있을까요? 강복룡 교수는 바로 그 빈 공간에 백제의 마한 병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록을 통째로 시조인 온조왕의 업적으로 빼가버렸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럼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업적으로 올라있는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기록을 본래의 주인인 책계왕 조의 자리에 옮겨놓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종사 오림은 낭낭이 본래 한국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진안 8국을 분할하여 낭낭에 넣으려 하였다. 그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신지와 한인들이 모두 격분하여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과 낭낭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를 막았는데 주는 전사하고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유명한 마한의 기리영 공격 사건입니다. 마한 목지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 그 낭낭 대방군이 이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 마한 군대와 대전투를 벌이고 처음에는 마한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중국 군현의 그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사건, 이게 바로 기리영 공격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사사건건 마한과 중국 군현과는 그런 갈등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삼국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뒤 정황으로 보아 3세기 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떻든 낭낭, 대방 등 한군현과 마한은 이처럼 무력 충돌을 하는 등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한군현으로서는 어떻게든 마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방왕이 백제국 임금께 아뢰오. 나에게 관연한 딸이 있는데 만일 백제국 왕께서 아내로 맞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대방태수는 마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와 화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막 즉위한 책계왕과 장인 사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삼국사기 책계왕조 원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계왕은 책계왕대로 대방태수와 화친 관계를 맺은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마한을 백제 영역으로 병탄해야겠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웅진에 목책을 세워서 마한의 반응을 타진해 보았다가 마한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다시 허물기도 했고,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위아래에서 민심이 이반하니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혹시 다른 세력이 이를 차지하면 우리까지 위태로워질 것 아니겠는가? 남보다 먼저 마한을 취하여 후한을 면하는 것이 좋겠다. 목치국을 칠 것이다. 자, 백제 군사는 나를 따르라! 드디어 마한을 백제 영토로 병탄하기 위해서 목지국으로 쳐들어간 임금은 백제 시조인 온주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9대 임금 책계왕이었습니다. 앞에서 혹시 다른 세력이 마한을 먼저 차지해버릴까 염려되어서 마한을 치겠다고 했는데 바로 한군현이 마한을 차지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결국 책계왕은 목지국을 평정하고 마한을 백제의 영역으로 병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책계왕의 의중에는 마한을 병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 군현과 책계왕의 어떤 그런 이 제휴는 동상이몽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한을 병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백제는, 그다음에 중국 군현은 마한을 백제를 통해서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휴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백제가 마한을 병탄을 해버리니까 백제는, 중국 군현의 입장에서는 백제가 더욱더 위험한 세력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백제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고, 자, 이렇게 되었으니 대방태수로서는 마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와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백제가 마한을 굴복시키고 병탄해버리는 바람에 반대로 더욱 막강한 적을 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마한을 견제하려고 백제국 왕에게 내 딸을 시집보냈던 것인데 백제가 마한을 병탄하여 강국이 되려고 하니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자, 백제를 치러 가자! 한군현은 백제 침공에 나섰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를 몰고 나왔던 책계왕은 그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책계왕의 뒤를 이어 분서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분서왕은 책계왕의 맏아들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인자했으며 의표가 영특했다. 왕은 그를 사랑하여 옆을 떠나지 않게 했는데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렇게 왕위에 오른 분서왕 역시 아버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분서왕 7년 봄 2월에 군사를 몰래 보내서 낭랑의 서쪽 고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왕은 낭랑 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어 세상을 떠났다. 책계왕이 마한을 백제의 영역으로 병탄한 뒤 한군현과의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아들인 분서왕 역시 그 여파로 한군현이 보낸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백제는 목지국을 무찌르고 영역을 넓혀나가게 됩니다. 강복룡 교수의 견해를 따르자면 책계왕 시기에 백제가 목지국을 무너뜨리고 그 영역을 병탄함으로써 마한은 멸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목지국으로 상징되는 정치체로서의 마한이 이 시기에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마한 54개국의 전 지역을 백제가 차지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지역들이 어느 시기에 백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는 반대로 백제가 영토를 단계별로 어떻게 넓혀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박순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다음 단계에 와서 웅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북방에 있는 많은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백제로서는 부단히 남쪽으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백제와의 관계에서 영향권에는 있었으나 이제 직접 그 지역을 말하자면 백제의 영토로 편입할 그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백제는 부단히 오늘날 전라북도 동부 지역, 가야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그쪽 지역의 진출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헌사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석이라든지. 그래서 그 결과 섬진강 하류에 있는 하동, 광양 이런 쪽까지 이제 백제 영역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제가 개로왕 때 고구려 침략을 받아 부랴부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충청도 공주까지는 백제가 자신의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로 삼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목지국이 백제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만의 역사도 거기서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서울대 최몽룡 교수가 대표적인데 그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마한의 종속 시기는 백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강성해지자 그 영경이 확대됨에 따라 마한의 영역은 축소되면서 그 중심지가 남쪽으로 이동되었던 것이다. 즉, 한성시대의 마한의 영역은 천안 용원리, 청당동 및 평택, 성환, 직산을 포함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의 공주천도 이후에는 마한의 중심지가 익산 일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천도 이후에는 나주 반남면 일대가 마한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천안 일대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마한의 목지국이 백제의 공격을 받자 전라북도 익산으로, 그리고 다시 전라남도 나주로 그 중심지를 옮겨갔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강복룡 교수는 백제의 공격을 받은 목지국이 마치 수도를 옮겨가듯이 그 중심지를 남쪽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마한이 언제부터 이게 그 기원을 잡기도 어렵고, 그 마한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경기도에서 전라남도까지 설정을 해놓고 경기도에서 전라남도까지 하나의 마한 왕조가 기원전 2,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세기까지 말하자면 백제 왕조나 신라 왕조처럼 그렇게 그 존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마한의 수도가 말하자면 목지국에서 전라남도의 반남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천도라고 하는 그 개념 쓰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서울 경기 지방에서 충청도를 거쳐 전라남도 일대까지가 마한의 영역이었다고 설정하고 천안에서 익산으로, 거기서 다시 나주의 반남으로 수도를 옮기듯 그 중심지를 옮겼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영산강 유역, 즉 전라남도 지역을 마한의 자녀 세력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강 교수는 영산강 유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세력이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존재했기 때문에 마한의 자녀 세력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영산강 유역에는 영산강 유역 나름의 하나의 그 문화가 있었고 하나의 정치체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한이 병탄되고 그 중심지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 영산강 유역에는 원래 하나의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적 실체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 즉 전라남도 지역에는 어떤 문화를 가진 어떤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언제쯤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됐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까지 마한의 자녀 세력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마한의 역사를 700년 혹은 8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목지국이 백제 병탄됨으로써 마한의 역사도 끝났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자면 500여 년이나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 알며 길쌈을 하고 배를 짠다. 큰 밤이 산출되는데 그 크기가 배만큼 크며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꼬리의 길이가 5척이나 된다.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드니 그 모양이 무덤 같으며 출입하는 문은 윗부분에 있다. 금, 보화, 비단, 모직물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와 말을 타지 않으며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한다. 그들은 대체로 머리를 틀어묶고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배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는다. 그 나라 사람들은 씩씩하고 용감하다. 해마다 5월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술자리를 베풀고 후한서 동이열전에 실린 마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먼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